그러니까는 금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무슨 말씀을 강조를 드렸냐면 미국 달러와의 기축통화 지위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Make Great America Again의 핵심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세 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언론에서는 그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보는 가장 필요한 충분한 미국 패권에 있어서의 핵심은 미국 달러와의 패권 유지에 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제가 오늘 어스 얼라이언스에 오는데 차 안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경제신문사 기자분인데 지금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도 오를까요? 왜 오르나요? 그게 질문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금을 사야 되나? 또 지금 들어가면 너무 많이 올라서 바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제 학습 프로그램을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제가 서서히 이제 비밀의 방을 이렇게 하나씩 열어드릴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자금의 가격대에 오르게 됐는지,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이 금본위 제도의 역사와 그리고 미국의 화폐 역사, 기축통화로 자리 잡게 된 화폐의 역사를 아셔야 되고, 동시에 이제 최근에 김창익이라는 분이 인터넷으로 번역본을 올리셨던데, 스티븐 미란이라고 하는 Council of Economic Advisor라고 해서 미 백악관 대통령 보좌관 경제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있는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40세 아주 젊은 분인데, 이분이 지난해 11월 달에 쓴 보고서 Guide to Tariff Trade Policy라고 하는 관세 정책에 관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 리포트를 보시면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서 왜 관세 정책이 앞에 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린 것을 요약해 드리면 1930년대까지 미국이 금본위 제도를 채택을 했고, 미국이 돈을 가져가면 은행에서는 정확하게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금을 내줘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역사 속에서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금본위 제도로 갈아타게 되었고, 그 갈아타면서 100%가 아니고 약 40% 정도를 교환해주는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해서 교환해주는 그런 금본위 고정환율 제도로 바뀌고, 이것이 다시 75년도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면서, 그러니까 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더 이상 금과 미국 달러화를 바꿔주지 않는다. 프랑스 쪽에서 외환보 요구를 들고 와서 바꿔달라고 하니까 바꿔주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그게 이제 닉슨 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75년도에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면서 75년부터는 미국 달러화 종이 쪼가리가 이젠 세계 기축통화로 자리 잡고 자유변동 환율 제도로 자리 잡게 된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 조각조각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중간에 중요한 이슈가 생기면 또 거기에 대해서 다루고 하니까 종합적인 하나의 큰 흐름을 중간에 좀 끊겨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정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해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본위 제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러한 역사, 화폐의 역사와 함께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의 자리를 잡게 된 그 배경에 금이라는 게 있었고,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렌트해주고 빌려주고 전비를 대주고 한 것을 금으로 받게 됨으로써 미국이 전 세계 금 보유량의 1위 국가가 되고, 그러므로 해서 금본위 제도의 달러화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졌다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게 75년도에 깨졌고, 75년 이후부터는 세계 화폐는 미국 종이 쪼가리 달러 화폐를 기준으로 해서 자유변동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50년 정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화폐에 대한 역사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뭐 제가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금본위제도로 돌아가야 된다, 금은본위제도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인문학적인 내용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학습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예를 들면 1933년 Gold Confiscation Act of 1933년, 그러니까 1933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몰수법안을 발효를 시킵니다. 대통령 행정명령 6102호로 모든 민간인들은 금을 소유할 수 없다. 소량의 금을 제외하고는 금을 소유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부에다가 몰수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를 시켰었습니다. 1933년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공황 때죠. 왜냐 그러면 금본위 제도의 화폐 제도가 계속 이어졌으니까 금이 있어야지만 돈을 찍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민간이 가지고 있기보다는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부 쪽으로 금을 다 내놔. 대신에 거기에 합당한 돈은 지불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금몰수법을 만들었고, 그거를 어겼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매기는 것까지 이런 법안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1933년에서 1974년까지 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74년이 되어서 제랄드 포드 대통령이 개인도 이제 금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풀어줍니다. 왜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71년도에 금본위제도가 붕괴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돈을 찍어내는 시대가 아니니까 74년도에는 금하고는 미국 달러의 조폐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뭐 가져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게 되는 과정이 하나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는 금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무슨 말씀을 강조를 드렸냐면, 미국 달러와의 기축통화 지위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Make Great America Again의 핵심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세 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언론에서는 그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보는 가장 필요한 충분한 미국 패권에 있어서의 핵심은 미국 달러와의 패권 유지에 있다. 근데 그 달러화는 더 이상 금과 태환이 가능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금본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찍어낸 만큼 미국 달러화의 지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1991년도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간의 이념적 대립이 끝이 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25억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 있던 사람들이 시장 경제 체제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동안의 자유경제 체제 안에서, 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놀던 사람들은 달러를 가지고 교육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 사회주의 경제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죠? 달러가 필요하죠. 근데 시중에 달러가 있어요, 없어요? 달러가 많이 없잖아요. 왜? 25억 인구가 다시 시장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또 통화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M2 미국 달러화를 공급해야지만 합리적인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일단 필요한 만큼 찍어내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2008년도에는 서프라임을 맞이해서 미국이 약 한 6조 달러 정도 화폐를 가용할 수밖에 없었고, 또 2019년 12월 31일 코로나가 발병한 엔데믹으로 지정이 되면서 또 상당량의 달러화가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도 풀었었고, 그게 총량이 제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11조 3천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11조 3천억 달러가 과거에는 금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11조 3천억 달러를 찍어내려면 40%의 11조 달러니까 그 이상 한 100%에 넘는 금을 보유를 해야 돼요. 돈을 찍어내는 액수의 한 120% 정도 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돈을 더 찍어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금을 가지고 더 이상 화폐제도, 기축통화의 지위를 보장하지 않는 시대니까 이제 금은 그대로 존재를 하지만 미국 달러와의 통화량이 그만큼 늘어난 상태가 돼버렸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늘어난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빚이잖아요. 이 빚을 미국 입장에서는 그대로 놔둬버리면 미국 달러와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돈을 많이 찍어내버렸으니까 그만큼 달러의 가치는 이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게 또 하나 변수가 생겨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이라고 하는 경제를 78년도에 개방해라 그래서 4개 특구를 개방을 하고 2010년인가요? WTO 가입시켜주고 하여튼 세계 경제의 주요 일원으로서 등장하게끔 만들어줬는데 아니 이게 이무기인 줄 알았지만도 용이 돼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거든요. 2008년 서프라임으로 미국이 고생하고 있을 때 중국은 북경올림픽을 하면서 이제 조만간에 중국몽, 중국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슬로건까지 막 내던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은 2009년도 경제독법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점을 무시하고 계시는데 제가 워싱턴 DC에 있을 때 한국과 일본 학자들이 워싱턴 DC에서 수많은 세미나를 열던 그 주제가 뭐냐면 중국 위안화를 45% 절상하라라는 게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상하원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중국 위안화를 계속 절상하라는 압력을 미국이 집어넣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2의 프라자 합의를 중국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죠. 1985년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일과 일본에 대해서 뉴욕 플라자 호텔에 불러서 프라자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독일과 일본이 각각 45%에 가까운 엔화와 마르크화를 절상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300원대 중반에 있던 엔화가 160엔, 150엔대로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똑같은 압력을 이제 중국에다가 행사하려고 했던 시기가 2006년부터 미국 워싱턴 조야에 끊임없는 이슈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게 손을 잡고 학술회의를 열면서 워싱턴 DC에서 그런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했었거든요. 한 번은 상원 청문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상원 청문회에 뉴욕 양키스 출신의 야구 선수 상원 의원인데 마침 중국 CCTV에서 중계하려고 CCTV 카메라가 이렇게 기사가 있었는데 그 상원 의원이 머리가 희끗하게 온일 전 하원 의장과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세요. 그분이 손가락으로 딱 이렇게 가리킵니다. CCTV를 가리키면서 중국 너들 우리가 지금 만만해 보이냐. 우리에게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게끔 도와줬기 때문에 당신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보답을 우리에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하려고 드느냐 하면서 막 공격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목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국 위안화 45% 절상하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서프라임이 터져버리니까 흐지부지가 돼버렸죠. 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연관된 일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도에 중국이 중심이 되어서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에서 버리고 새로운 통화 바스켓 시스템으로 기축통화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중국이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거기에 동조했던 오펙 회원국들 그리고 프랑스가 있었는데 미국이 윽박지르니까 흐지부지 되는 순간에 중국이 반발심으로 런던 금융시장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채권을 500만 달러치를 일시에 매도해버렸다. 그게 서프라임 사태의 단초가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음모론이 절대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음모론 아니겠는가 싶지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금의 역사 그리고 미국 달러화가 금에 고정되어서 태환이 가능했던 시절에 금본위제도 하에서의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라는 게 하나의 큰 흐름이 있고 두 번째 흐름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구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들어오면서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이 무한히 늘어나는 달러의 가치가 독일과 일본이 한때 협조를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듯 했지만 중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다크호스 이런 경제력을 가진 국가가 들어옴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도전을 받는 그런 시절을 맞이해서 미국은 이 달러와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했고 한국과 일본이 거기에 워싱턴 DC에서 또 다른 수많은 조력을 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드릴 말씀이 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관세 정책의 핵심은 본질은 어디에 있다 그럽니까 제가? 그렇죠.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라는 그게 본질이고 관세 정책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의 블라핑 카드일 수도 있고 하나의 수단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그러니까 저는 경제 마스터를 시청하는 구독자분들께 지금까지 쭉 드려온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연결해서 붙이면 하나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스토리의 출발점은 2024년 11월 달에 나온 스티븐 미란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쓴 관세 정책에 대한 일반 가이드, 그 리포트를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 뭐냐면 마라라고의 협상입니다. 마라라고는 여러분 잘 아시죠?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입니다. 무슨 협상을 하느냐? 관세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데 있어서의 동조한다라는 협상입니다. 미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안고 있는 두 가지 적자 문제,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 이 쌍둥이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핵심이 담겨져 있어서 Guide to Trade Policy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본질은 마라라고 협상이 있다. 그 마라라고의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달러화를 영원한 기축통화 지위를 갖게 하는 내용을 담보로 협상을 벌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별장에 모여서 협상에 임하는 나라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미국이 가장 도전받고 있는 게 뭐예요? 쌍둥이 적자, 재정 적자와 무역 수지 적자.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재정 적자. 왜?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쌍둥이 적자 중에 하나인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하겠다는 말로, 다시 말해서 미국을 다시 강하게 한다는 의미로 제조업의 부활을 부르짖으면서, 이거는 진짜 불나평입니다.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부르짖으면서 관세를 때리는데 숨어있는 속뜻은 미국 달러화를 세계 기축통화로 계속 인정하겠다는데 합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이 스티븐 미란이라고 하는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실질적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 센테니얼 펀드, 1세기짜리 채권을 사라는 겁니다. 미국에. 금을 대체하는 거죠. 미국의 채권을 사는데 이 채권은 100년 만기예요. 100년이 만기될 때까지 계속해서 거기 채권을 산 국가들은 미국에 실질적으로 종속되는 거죠. 종속이라는 개념은 미국의 달러화를 가지고 결제 수단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면 제가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쓰는데 그러려니 하셔라, 주식시장도 출렁거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본질은 미국이 말은 못하지만 미국의 달러 패권이 점점점 약화되는 이 모습을 놓고 2006년부터 미국이 주장해왔던 중국의 위안화 절상 45%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그러면 이 받아들이는 내용을 대신해서 동조하는 국가들은 우리 동맹체계, 새로운 동맹체계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 동맹체계라고 하는 것은 1세기짜리 미국 채권을 사서 미국의 달러 지위가 기축통화 지위임을 100년은 최소한 보장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 미란 교수의 보고서에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안개가 걷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관세 정책은 뭐다? 이 주장을 펴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란 교수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자, 제조업을 부활하겠다. 우리가 지금 쌍둥이 적자 중에서 무역 수지 적자 부분을 보전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죠? 근데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그러면 제조업은 투입 요소가 뭐다? 자본과 노동이잖아요. 자본은 충분하지만 노동이 얼마나 미국은 비쌉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노동력을 가지고 적어도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노동의 투입 비용이 낮아야 되는데, 이민 정책을 지금과 같이 해가지고 노동 투입 비용이 낮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허구라는 말은 너무 강한 표현이지만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혼내가 아니다. 일본말로 하면 본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의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겉으로 내놓는 겉모양이고, 속내는 미국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하게끔 하고, 이 자본에 대한 집중을 토대로 해서 미국의 소프트 파워, 경제 파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받아야 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안보라고 하는 하드 파워, 견성 권력이죠. 이 소프트 파워는 연성 권력이고요. 조셉 나이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안보라는 것도 이제 미국은 서비스로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토 방위비를 미국이 왜 부담해야 되느냐. 이제 너희들이 유럽 지역은 유럽 지역이 알아서 러시아하고 대안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독일 정부가 기독당하고 뭐 사회당, 녹색당 모두가 다 동의하는 예산안 처리를 이제 곧 할 겁니다. 이제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1%씩 이내에서 늘릴 수 있는 법안을 이제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독일 주식시장은 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프랑스도 재정 적자 문제가 좀 심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탈리아, 그리스 할 것 없이 재정적인 적자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유럽에서의 패권은 누구와 누구와의 신경전이 될 것이다. 영국과 독일 간의 신경전이 될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유럽이 그렇게 나토에서 발을 빼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또 혼내, 본질은 뭘까? 본질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